노인복지론 제3강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강으로서 현대사회와 고령사회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인구 고령화와 노인 문제, 제2절에서는 노인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강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대한 문제, 노인 문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3강에서는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해로서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 이해, 제1절 베이비붐 세대의 개관, 제2절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제3절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제4절은 향후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사전적인 의미로서 어린아이의 출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모라는 사회적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나라별로 연도의 차이가 있고 또 호칭도 좀 다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제너레이션이라 해서 제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한 그 인구를 말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꽤 많이 차지하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는데요. 전쟁통에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제 미루는 상황이 돼서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약 806만 명인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단카이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9년에 걸쳐 출생한 집단을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요. 약 72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데 가장 큰 그 인구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산의 그런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교육, 또 결혼해서 어떤 주택 문제, 그리고 이 계층의 직장 문제, 직업 문제, 그 다음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함으로 발생하는 어떤 재반 문제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이제 살아갈 날은 많은데 부모와 자식을 부양함으로 인해서 정작 본인들 자신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55년생이 지금 63세죠. 그리고 1963년생이 58세라고 하면 지금 63세가 65세 된다고 했을 때 이제 65세부터 본격적인 노인의 시기로 되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봉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층이 그 일을 하려고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단순 노동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취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5년 안에 약 70%가 문을 닫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대량 은퇴가 시작이 되는데 저출산 시대에 맞물려서 노동시장의 공동화를 유발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이제 경제적인 그런 노동인구에서 이제 은퇴함으로써 노인의 인구에 편입되면서 이제 노동력이 그만큼 제공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적인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출산 시대와 맞물려서 노동시장이 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사회복지 비용이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는, 또 젊은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악순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배움 세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그래서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9년간 출생한 이 계층을 이제 배움 세대라고 하고, 또 제2차 배움 세대라고 불릴 때 1968년부터 74년생, 이 계층도 굉장히 많죠. 68년생부터 74년생이 이 1955년부터 63년생보다는 적지만 많이 태어난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제2차 배움 세대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제3차 세대가 있는데 에코 세대라고 이제 사회학자들이 호칭을 하죠. 1979년생부터 1982년생. 그래서 이 계층도 굉장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그런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움 세대의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인구 구조적인 문제다. 즉 배움 세대가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역삼각형 구조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적인 관점에서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단순한 고령사회 대책과는 구분되어서 연구되고 또 제시되고 또 계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배움 세대가 이제 끝나자마자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 세대가 끝남으로써 어떤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덧붙여서 이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한국은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배움 세대가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배움 세대의 존재로 인해서 노동 공급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면 이 세대가 또 이제 나감으로 인해서 반대로 노동 공급량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즉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므로써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뜨리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배움 세대가 생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나아가서 소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즉 이들이 배움 세대가 이제 생산 연령 인구였을 때는 뭐 소비 연령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생산
여력이 떨어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비 시장에서도 이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 이동에 따라 연령별로 다른 소비 구성의 상품 수요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연령별로 크게 다른 인구 규모이기 때문에 세대 간 이전의 부담과 수익에 영향을 주어서 어떤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세대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는 이익이 되고 어떤 세대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세대별 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 문제에 있어서 이 베이비붐 세대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전체 틀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2절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특징을 보도록 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유년기를 보냈던 이 세대, 절대 빈곤의 시대에서 자라난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경험해봤던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죠. 춘궁기. 예. 그래서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되어서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그 전까지 어떤 2, 3개월 동안 극심한 식량난에 빠져서 어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유년기를 보냈던 세대가 이 베이비붐 세대다라는 것이죠. 또 1960년도부터 1970년대 사이에는 또 권위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10대와 20대 사춘기를 보낸 그러한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면 이제 군사 독재 체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아직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지 않는 세대에서 사춘기를 보내며 10대, 20대를 보내는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또 어떤 고등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절대 빈곤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기회까지 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 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는 정말 극심한 경쟁이 심했던 시대다.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제반 경제 여건이 따라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경쟁이 심한 그러한 시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1980년도에는 이제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경제 성장과 민주화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정말 그 변혁의 시대에 이 베이비붐 세대는 세대를 이루며 또 성장했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하는 시대에 사는 것이었죠.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있어서 어떤 적응하기 힘든 그런 베이비붐 세대가 또 특징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빈곤부터 또 어떤 사춘기에 있어서는 어떤 경제적인 또 교육기회 불평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방황하는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어떤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러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이 베이비 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또 디지털 시대에서 적응하기 힘든 그런 또 이 베이비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990년도 후반에는 또 IMF라는 외환위기가 있었죠. 실직을 당하고 사업 실패의 경험이 있었고 정말 그 많은 일들을 겪은 이 베이비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7년도 이후에는 정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또 심했죠.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어떤 그 윗세대, 아랫세대 사이에서 불안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또 이제 은퇴를 앞두고 노후를 맞이할 때 불안한 세대이기도 하죠. 참 그래서 다른 세대보다는 정말 그 열심히 산 세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보상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세대의 특징을 또 배움 세대가 갖고 있다. 그래서 배움 세대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사회적 역할은 이제 기대하는 바는 크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것은 무겁고, 예. 또 세대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에서의 그런 갈등들, 또 세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녀의 세대를 그런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세대의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건강의 인식들이 노후가 되면서 이제 있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강이 또 따라주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노후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전망을 해볼 때 그렇게 밝지만은 않는 이 배움 세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보장이 또 잘 따라줘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또 이 길의 난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국민연금을 들였다고 하지만 그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뭐 평균 월 80만 원 정도 탄다는 그런 그 통계를 본 거 있는데 8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비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은퇴 후에 그 거주하는 곳이 또 어디로 이제 잡을 것인가, 거주할 것인가. 예. 이제 거주비가 또 만만치 않죠. 또 대도시에서 거주한다고 했을 때는 또 주거비가 말이죠. 월세라든지 또 관련해서 대도시에서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죠. 문화적 특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계층은 또 어떻게 보면 문화에서 소외된 계층이라도 볼 수 있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배움 세대이기 때문에 문화를 그렇게 이렇게 다른 세대에 비해서 뭐 적절하게 느끼고 또 경험하고 한 세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이비 부모들은 어쨌든 또 경제 발전에 굉장히 주축이 되었던 그러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뭐 3만 불 넘는 그런 국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베이비 부모들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고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반해서 경제 성장에 따른 진통도 많이 경험한 세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일을 중시하며 가정을 소홀히 했던 그런 또 이 베이비 세대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만 바라보고 경제적으로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최우선시하고 달려왔는데 정말 또 가정은 소홀히 한 경험이 있다면 가정 생활이 또 이렇게 숱하지 않는 그런 베이비 부모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정에 대한 책임까지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가부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배움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위로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또 잘 길러서 또 출가해야 되고 시켜야 되고 말이죠. 또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경제적인 책임까지도 지는 요즘에 배우모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배움 세대 부모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혜롭게 또 노후를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움 세대는 치열한 생존 공정으로 정말 50대, 60대까지 살아온 세대 같아요.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크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그래서 과로사하는, 도로인사하는 그러한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움 세대가 주축이 됐던 우리나라의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자를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40대, 50대에서 남성 사망자가 여성 사망자보다 3배 이상 높다. 이제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배움 세대가 어떤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책임, 또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사망률로 연결되어서 참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배움 세대가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노후를 맞이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게 될까,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당면 과제고 큰 숙제이겠죠. 그래서 요즘의 배움 세대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어떤 참여 활동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굉장히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배움 세대의 그런 활동이다. 요즘에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덧붙여서 여성에 있어서의 이 배움 세대는 또 이제 사회 진출을 많이 하는 또 여성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가계의 약 40%가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여성의 취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40대, 50대, 심지어 60대 여성들까지도 이제 사회로 나와서 또 거기에 걸맞는 또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어떤 권익이 신장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건강하고 밝은 여성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참 바람직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이 이 배움 세대의 사회 진출과 어울려서 또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또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배움 세대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단기 또는 중기,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